듀얼 모멘텀은 여기 요 책 화면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듀얼 모멘텀은 이 게리 안토나치라는 분이 요 책에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던 전략인데 이미 뭐 많이 알려진 전략이라 이걸로 뭐 플러스 알파를 엄청나게 내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 않나 싶긴 한데 추세를 판단할 때 쓸 만한 지표로는 아직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저는 추세 판단도 추세 판단인데 그 빠지는 구간에서 그러니까 리먼 브로더스 사태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빠지는 구간에서 예측력 있는 디텍팅 할 수 있는 선행 지표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선행 지표로는 라는 말은 이 지표 자체를 선행 지표로 쓴다는 건 아니고 이거를 좀 변형하면 선행 지표로도 쓸 수 있을 거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본 바로는. 그래서 듀얼 모멘텀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좀 시도를 해보면 괜찮은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앞장에는 왜 모멘텀이 생기는지를 이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멘텀은 이 사람은 시장에서 통계적으로 발생하는 거의 유의하면서 지속적인 일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프레시워터 학파라고 그러죠. 시워터가 있고 프레시워터가 있는데 그 뭐지? 아이다오인가? 무슨 오데오인가? 네, 호수 주변에 있는 그 학파들 아저씨들 대학 에서 미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반한 그런 경제 모델에서는 모멘텀이라는 건 솔직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정보와 모든 것이 다 시장에 녹아 있는데 그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생길 수는 있어도 금방 사라져야 되는데 이 장기 추세가 발생한다는 것은 좀 적폐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통계적인 사실을 기반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제1의 일의 현상이라고 뭐 얘기는 해요. 이 책에서 뭐 그런 뭐 효율적 시장 가설을 까면서 얘기하기까지는 않지만 약간 돌려가죠. 그래서 모멘텀이 뭐냐 하면 그래서 수익률이 낮은 주식은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수익이 낮으면 계속해서 그 수익률 낮은 게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수익률이 높았던 주식들은 몇 달, 몇 주는 그게 지속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모멘텀이 지금 발생했다고 해서 딱 안 볼 게 아니라 그 관성을 가지고 몇 개월을 더 가니까 거기서 일종의 불타기를 해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 막 4, 50%막 이렇게 되진 않지만 적당한 수준의 수익률을 생각하고 들어가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효율적 시장 가설 창시자인 유진 파마도 이런 것들을 언급했다고 했었어요. 유진 파마는 효율적 시장 가설의 창시자인데 자기의 가설을 깨는 논문을 그 뒤에 또 써가지고 좀 자기가 효율적 시장 가설을 창시했지만 내가 했을 때 해보니 그거를 깨는 역사적 사실이 많더라. 이런 논문을 써서 창시자가 그런 논문을 썼으면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남아있는 이유를 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효율적 시장 가서도 요즘에 뭐 널리 쓰이는 경제 그 가설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예, 저는 안 믿지만 그래서 모멘텀이 뭔지에 대한 그런 그 연구에 대한 이런 게 소개를 하는데 뭐 나라시만 제가디시 이름도 되게 어려운 인도 분 같은데 쉐리단 디트먼이 쓴 1993년 논문도 있고 뭐 뒤에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다른 것들까지 다 뭐 하긴 그렇고 하나만 소개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았던 위너를 사고 루저를 팔면 어떻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최근 6에서 10개월 승자주들을 사면 그 6에서 12월간 패자주를 1% 이상 그 수익률을 비트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65년에서 89년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테스트를 해서 그 다음에 89년 이후에도 90년부터 98년 연구를 해서도 월 평균 1% 이상 통계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그래서 모멘텀은 최근 강세주 상위 10에서 30%를 매수해서 1에서 3개월간 보유하면서 리밸런싱 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봐도 잘 가던 주식이 계속 잘 가잖아요. 잘 가는 주식이 일단은 믿음을 얻으면 후속으로 막 따라붙죠. 처음에 얼리 어댑터처럼 얼리버드 하는 사람들이 먼저 샀다가 그게 소문이 소문을 부르고 신문 기사가 또 소문을 부르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주식을 각광하게 되면 계속 달라붙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밀어 올리죠. 한 방향으로. 반대의 방향도 마찬가지고. 한번 내리 꽂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내리 꽂잖아요. 비트코인처럼. 그런 처럼 모멘텀은 관성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가 관성이란 뜻도 포함되어 관성이라는 뜻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물리에서는 이너샤가 이제 관성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음 장에서 보면 그런 모멘텀은 그러면 왜 생기고 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건 약간 심리적인 행동경제학적인 심리적인 이유인데 그 데니얼 카노반이 퍼스펙티브 시오리라는 책에서 그 얘기했던 그 행동경제학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효율적 시장 가설보다 이분이 저장하신 이 행동경제학을 더 믿는 쪽인데 솔직히 더 사람의 그 심리와 이런 것들을 다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박 효과, 뭐 확증 편향, 군집 행동, 보수주의, 과신 같은 자기 귀인, 뭐 정보의 느린 전파, 처분 효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모멘텀이 발생한다. 다 심리적인 이유죠. 그래서 뭐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퀵하게 정박 효과랑 뭐 과소 반응 요 뜻은 뭔가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거에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이런 뭐지 보수주의 뭐 이런 거 확증 편향 느린 전파랑은 좀 다른 건데 최초 정보에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해서 어떤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정보에 딱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오는 정보들을 뭐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장 정보에 뒤처지는 거죠. 트렌드를 늦게 받아들이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최신 트렌드 10대, 20대들이 좋아하는 최신 트렌드들을 좀 상위의 뭐 3, 40대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그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기 힘든 거죠. IT가 그렇게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IT 기기나 이런 거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망설이는 현상을 정박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박 효과는 때문에 관성을 유발하게 돼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차지하고 뭔가 어떤 회사가 기막힌 뭐 뭔가를 만들어냈다, 뭐 기술을 만들어냈고 그 상품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게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 긴가민가 하는 거죠. 약간 그래 좀 시간을 두고 좀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할래. 딴 사람들이 다 써보고 괜찮다고 하면 할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저수준에 머무르게 되고 뉴스에 어, 과민 반응이 아니라 반대로 과소 반응하게 된다는 거고, 확증 편향은 정박 효과하고 이제 아까 제가 저 설명을 잘못했는데 저는 밑에 거랑 냈구나. 확증 편향은 정박 효과하고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최초 정보에 지나치게 과신을 해서 이건 무조건 맞아 하고 무조건 가는 거죠. 그게 지금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그 회사가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가 들어오는데도 믿지 않는 거죠. 그거를 부정하고 뭐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새로운 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했어요. 새로운 사업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적자가 많이 누적돼서 본업까지 마찰을 영향을 줄 정도로 되게 큰 손실을 막 입고 있는데, 아니야, 테슬라는 다 그런 거 다 이겨낼 거야. 조만간 다시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주가가 한 반토막이 나고 있는데도 그래, 뭐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뉴스면 이 정도 그 하락은 난 견딜 수 있어 하고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정보만 지나치게 믿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생 편향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그 철학자죠. 그 사람 이런 말을 했대요. 그걸 통념이든 사견이든 일단 어떤 의견을 갖게 되면 그것을 뒷받침하고 지지하는 쪽인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게 무시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결정에 권위를 부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보호 기제가 작동한다는 거고요. 조지 오웰은 뭐 자신이 바라는 미래에 대해서만 외지력이 발휘할 뿐이며 매우 명백한 사실도 달가지 않으면 무시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갖고 있죠, 확증 편향은. 음, 그거 어떻게 잘 컨트롤하느냐가 투자자로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선입견이나 확증 편향이 강하면 유연한 사고를 못하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죠. 내가 하는 게 대세야, 내가 하는 게 맞아라고 하면 너무 그러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이 듭니다. 진짜 워렌 버핏 같은 그런 분 아닌 이상은 예, 살아남기 힘들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내는 건 이제 군집 행동하고 피드백, 트레이딩, 과잉 반응. 여기 아까는 과소 반응이었는데 이제는 과잉 반응이죠.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가 많이 중요한 거예요. 트레이더들이 군집 행동이 갈수록 심화되면 유행에 편승하게 되고 자신만 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군집 행동에 동승하게 된다. 이게 뭐 이 말이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펀드 매니저예요. 근데 뭐 캐시우드 같은 다른 펀드 매니저들이 테슬라 좋아 사 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난 처음에는 테슬라가 싫었어요. 그래서 안 샀어요. 근데 계속 올라 테슬라가. 그러면 투자자들이 욕하기 시작하겠죠. 너는 왜 테슬라 안 사?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 욕을 안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남들은 다 팔자고 파는데
나만 안 팔고 있어. 왜냐하면 나는 나의 그 분석 결과를 믿으니까요. 안 팔고 버텨요. 그럼 또 투자자들이 욕을 하겠죠. 왜 너는 계속 들고 있어서 손실을 감수하고 있냐. 빨리 팔아라. 근데 이제 돈을 빼기 시작하면 할 수 없이 이제 그거에 따르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궁집 행동인데,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면 나도 안 할 수 없다. 유행에 편승하게 된다. 어쩔 수 없이. 그 투자자들의 눈도 있고, 그 바로바로 이제 성과 지표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군집 행동은 한번 강화되기 시작하면 점점점 되는 그 경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와닿는데, 미칠 때는 집단적이지만 정신 차릴 때는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라는 거예요. 한번 패닉이 오면 모두 다 셀을 던지거나 모두 다 바이를 던지죠. 바이를 뭐 외치죠. 그러니까 그런 군집 행동이 모멘텀을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모멘텀을 발생시킬 정도의 군집 행동은 되게 이제 좀 그 시장에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는데, 이렇게 막 패닉 바잉, 패닉 셀링이 나오게 하는 정도의 이제 그 군집 행동은 악영향을 미치겠죠. 버블 끼게 만드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표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투자자들은 다 보수적이죠. 그래서 새로운 뉴스는 초창기 때 잘 안 믿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뭐 갑자기 뭐 그 태양열 전지파 그 이름이 또 페트로스칼프 같은 엄청나게 좋은 소재가 나왔다라고 해도 바로 안 믿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현실적으로 와닿을 정도의 그 상품화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숫자가 찍힐 때 이제 믿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과소 반응을 하지만 대표성 때문에 훨씬 더 길게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근데 대표성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가 전혀 다른 사안인데 그게 유사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음, 이런 거죠. 뭔가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게 이제 좋다고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 페로브스카이트에 관련된 그걸 좋다고 하는 내용은 잘 아닌데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그걸 강화시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건 진짜 좋은 거구나 하고 막 계속 애드온 하는 거예요. 개념을. 그런 게 이제 대표성인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길게 과민 반응을 하게 된다. 그다음에 뭐 자기 귀인 편향은 그냥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다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잉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 당연한 얘기니까. 여기서 상대 강도 모멘텀이 6에서 10개월 정도라고 16개월 정도를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건 통계적으로 그 자기들이 이제 테스트 해본 결과가 이렇게 하고, 저도 해본 결과는 6개월, 12개월 뭐 이 정도는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3개월. 근데 저는 어떤 경우에는 12개월이 잘 나올 때도 있고 뭐 3개월이 잘 나올 때도 있고 한데, 그건 해봐야 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래서 왜 이런 모멘텀이 생기냐 하면 애널리스트들이 세운 정보에 적응하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내가 포지션을 바꾸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6에서 12개월 정도의 모멘텀 구간이 생긴다. 이런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금을 막 몇천억, 뭐 몇 조 원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단기 그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포지션을 정리하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몇 개월 지켜보다가 정말 이게 시장에서 그렇다고 이제 판별이 되면 그때 이제 리밸런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섣부른 판단으로 바로바로 이제 진행을 할 수는 없으니까 대응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모멘텀 기간이 생긴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마지막일 건데, 처분 효과는
뭐냐면 차익이 발생한 것 실현을 위해서 승자주는 너무 빨리 팔고 손실 만회를 위해서 패자주는 너무 오래 들고 가는 경향을 처분 효과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그렇잖아요. 자기 포트폴리오에 손실이 큰 애를 계속 갖고 가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아 반대구나. 말을 잘못했습니다. 손실 만회를 위해서 패자주는 오래 들고 있는 투자자의 경향을 보인다. 펀드 매니저 얘기 아니고 일반 그 투자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 투자자들은 물려 있다가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면 빨리 팔려고 하죠. 그거라도 이제 건지려고. 근데 처음에 샀는데 10% 20% 손실이 나면 언젠간 오르겠지 갖고 있다가 이제 3, 40% 물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제 존버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분 효과라고 한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호재에도 가격이 내재가치까지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데 투자자들이 손실만을 위해서 급히 매도하기 때문에 처분 효과가 생긴다. 호재에도 그렇잖아요. 이거는 약간 저항선 얘기죠. 저항선. 어떤 저항선에 닿으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손실을 막 보다 손실이 다해서 본전을 찾는 순간에 미친 듯이 던지죠. 그래서 호재에도 가격이 급하게 확 올라가지 않고 그 저항선을 뚫어야 올라가고 악재에도 생각보다 덜 떨어져요. 왜냐면 지지선이 있으니까. 야, 이것만큼은 안 돼. 이 선만큼은 내가 지지해야 돼. 이거 떨어지면 나는 못 견뎌. 하고 거기서 이제 매도를 주저하기 때문에 이제 사태 차익 감망하고 느리게 반응한다. 그 다음에 가격이 제자리를 잡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들게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말했던 이런 효과들, 정박 효과, 뭐 과잉 반응, 뭐 군집 행동, 처분 효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모멘텀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고요. 말 그대로 사람의 심리가 모멘텀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듀얼 모멘텀은 뭐냐 라고 하는 건데 듀얼 모멘텀은 동적 자산, 다이내믹 애셋 얼로케이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통합으로 인해서 뭐 시장과 상관관계가 너무 상승해서 뭐 미국 시장 대비 뭐 다른 시장을 미국 시장 올라가면 뭐 다른 시장도 유럽 시장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서로 커플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산 배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건데 이거는 뭐 그렇겠죠.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다 연동되어 있으니까. 근데 가끔씩 이제 그 커플이 풀리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 구간에서 이제 자산 배분이 먹힐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빠르게 캐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봐서 캐치하기는 힘들고 다 프로그램이나 그 알고리즘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듀얼 모멘텀은 시장 변화에 보조를 맞춰서 자산 배분이 가능하고 시장 관계를 효율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역할을 준다. 왜냐하면 듀얼 모멘텀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 같은 거니까 계속해서 변화하니까 그 변화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 배분을 하면 시장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말했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듀얼 모멘텀은 렐러티브 모멘텀과 앱솔루트 모멘텀에 합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뭔지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축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반축기간은 모멘텀이 발생하는 기간을 12개월 아까 6개월 12개월 이렇게 모멘텀을 재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걸 이제 반축기간이라고 여기는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최적 반축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축기간은 12개월이다. 그래서 12개월이 여기는 12개월 반축기간을 썼을 때 그러니까 12개월 수익률을 봤을 때 가장 포트폴리오 수익이 좋더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해본 바로도 12개월은 괜찮습니다. 짧게 뭐 3, 6개월, 6개월 해도
비슷한 수익률 나와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자라서 통계적으로 그 큰 의미는 없는 거라서 12개월 써도 되고 3개월 써도 되고 6개월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 해보고 자기 자산에 맞는 그 개월수를 쓰면 되고요. 근데 이제 회전율과 거래 비용이 이제 길면 길수록 적어지니까 그건 또 있죠. 그래서 절대 모멘텀이 뭐냐? 그러니까 최근 12개월간 수익률이 얼마인지 재는 거예요, 그냥. 플러스 수익이면 주식 매수를 유지하는 거고, 마이너스면 주식 매도. 채권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초과 여기서 이제 그냥 수익률이 아니고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이에요. 초과 수익은. 그래서 미국 국채에 내가 투자했을 때 받는 뭐 1, 2%의 수익 대비 얼마나 모멘텀이 발생했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게 이제 절대 모멘텀이고, 절대 모멘텀은 방어형, 적극적인 방어형 전략이라서 하락기에 잘 적동합니다. 그래서 상대 모멘텀은 공격용이고 절대 모멘텀은 방어용이에요. 그래서 대세 하락기에 수익을 보존해서 로스컷 같은 그 영향을 주고요. 시장의 단기 조정에 반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그 영향을 주는데 그 단축 기간을 짧게 하면 되죠. 그걸 하려면 12개월 초과 수익하지 않고 3개월짜리 하면 되죠. 그렇고 상대 모멘텀은 자산 간의 상대 모멘텀을 비교하는 거예요. 뭐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봐서 상대 모멘텀이 삼성전자가 더 높다 그럼 삼성전자의 비중을 더 늘리는 거고, 현대자동차가 높아졌다 그러면 현대자동차한테 더 비중을 높여주는 그런 것이 이제 상대 모멘텀인데, 매달 말에 그달 12개월 그 전 12개월의 수익률을 계산해서 계속 리밸런싱 하기 때문에 얘는 단기적으로 이제 자산 배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프로핏은 상대 모멘텀의 공격력이니까 더 높아요. 근데 MDD가 크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합하면 적절한 MDD에 프로핏까지 같이 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듀얼 모멘텀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소개하는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이퀄리티 모멘텀 GEM이라는 그 이름의 그 모델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듀얼 모멘텀을 한 저자의 모델인데 기본이에요. 기본 모델인데 S&P 500 지수랑 바클레이즈 미국 종합 채권 지수로 하고 그 다음에 MCSI, ACWI 시가총액 가중 지수라고 합니다. 24개 선진국하고 21개 개발도상국의 주식시장을 다 포함한 MCSI, ACWI 그 지수를 가지고 S&P 500 지수는 당연히 미국에 투자하는 거고, 얘는 이제 시장을 분산하는 거죠. 각국의 나라로 시장을 분산하는 거고, 바클레이즈 그런 건 채권이고, 이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 기본 방식은 매달 한 번 리밸런싱을 하는데요. S&P 500하고 MCSI, ACWI 이름도 기네. MCSI라고 할게요. MCSI, S&P 500 지수 12개월 수익을 비교해서 여기 상대 모멘텀이에요. 더 수익이 좋은, 그러니까 미국 선진국 지수가 좋으면 선진국에 투자하고 개발도상국 지수가 나오면 개발도상국 지수에서 투자를 더 눌리고 이런 식으로 상대 모멘텀을 하다가 이게 종합채권 지수보다 수익이 낮으면 둘 다 안 하고 종합채권 지수 그냥 채권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모멘텀을 고른 다음에 상대 모멘텀을 고른 아이가 채권 지수보다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럼 채권에 몰빵까지는 아니겠죠. 당연히 뭐 몇 퍼센트 이상, 나머지는 이제 투자 안 하고 현금으로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 기제가 이제 작동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잼 모델이고, 그래서 잼이 상대 모멘텀, 절대 모멘텀, 뭐 ACW 자체 그거 주권 조사 했을 때보다 뭐 얘네들보다는 거의 2배 수익률이 좋고 상대 모멘텀보다도 수익률이 좋아요. 왜냐하면 얘는 방어할 때 방어가 잘 되니까. 얘 MDD가 마이너스 53%인데 17%밖에 안 되잖아요.
두 개를 했더니 절대 모멘텀보다 오히려 MDD가 더 높아졌어요. 이건 좀 의외인데. 그래서 잼이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잼은 아마 아까 말했지만 몰빵 채권 지수에 이익하고 채권 지수에 다 몰빵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진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익은 당연히 얘네들보다 뭐 4, 5%더 낮죠. 그래서 샤프 지수도 올라가고 그렇고요. 잼은 이랬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전략이 글로벌 밸런스드 모멘텀이라고 GBM이라는 모델이 나오는데요. GBM은 듀얼 모멘텀을 활용을 하는데 이것도 글로벌 채권하고 주식을 아까는 바클레이 종합 채권 지수 이제 미국 채권에만 했는데 이게 글로벌 채권까지 이제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비중의 70%는 재무로 구성하고 나머지 30%는 미국 국채, 뭐 정보 글로벌 정보 채권, 하이힐드 채권에 이제 적절히 분산해서 채권 30%, 글로벌 채권 30%, 잼 70%한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주식의 60%, 채권의 40%한 전략을 대비해서 샤프 레이쇼가 2배가 됐다. MDD는 절반이고. 그래서 MDD가 GBM은 마이너스 16%, 샤프 레이쇼가 0.98로 높아졌고 프로핏이 16%죠. 아까 잼만 했을 때는 샤프 레이쇼가 0.87이었는데 GBM은 0.98로 조금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MDD도 조금 더 낮췄고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듀얼 모멘텀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DMSR인데 주식시장 산업 섹터별 지수를 이제 순환하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분들이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을 전략일 것 같은데 산업 섹터 지수에서 모멘텀이 강한 지수들은 포트에 구성하고 절대 모멘텀으로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수익할 때는 마이너스 수익을 돌아설 때는 종합채권 지수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70%는 재매하고 30% 채권은 그냥 채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DMSR 듀얼 모멘텀을 통해서 MD도 낮고 상승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먹고 하는 방식으로 했대요. 이거는 잘못 썼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23%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샤프 레이쇼가 1.132 되었고요. 네, 얘보다 더 높아졌죠. 수익률도 한 23% 높아졌고 MDD가 마이너스 17%로 잼에 비해서 다소 줄었죠. MDD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본 세 가지의 전략 모델을 이렇게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본 바로도 산업 섹터별로 돌려서 듀얼 모멘텀을 해보는 게 더 낫고요. 채권 비중을 너무 많이 높이면 그냥 채권 수익률에서 조금 더 나와요. 채권을 너무 많이 넣으면 좀 수익률 측면에서는 별로 안 좋습니다. 물론 뭐 MDD는 낮아지겠지만. 근데 요즘에 보면 채권도 안전자산인 것 같지 않아요? 네. 어떤 분이 저번에 방송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채권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역대로 안전자산이 아니었다. 또 위험자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격 변동이 그렇게 금리 변화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그렇게 나는데 그게 무슨 안전자산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자가 꾸준히 나올 뿐이지 가격 변동은 크다라고 하셔서 약간 그 말이 뭐 주식보다는 가격 변동이 뭐 크진 않지만 예, 그래도 그 안전자산이라고 100% 안전자산을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듀얼 모멘텀 뒷장에서는 아까는 이제 수익률을 구할 때 되게 단순한 방법으로 구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더 이 듀얼 모멘텀을 좀 뭐 광고화하고 또 디테일하게 튜닝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억셀러레이티드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억셀러레이티드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단순 수익률 안 쓰고 기하 수익률 쓴 거예요. 예, 제가 봐도 기하 수익률 쓰는 게 단순 모멘텀 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호엽님이 호엽님이 그 설명해 주셨던 소개해 주셨던 책에 또 얇은 책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일단 좀 독특한 방법으로 그 중간에 그 수익률의 그 밸류라고 할까? 정도를 이제 계산한 방법을 써서 수익률을 그냥 12개월 주가랑 지금 주가가 높으면 플러스 이게 아니고 그 경로를 따져서 하는 방법을 제안한 책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수익률 계산은 모멘텀 계산을 좀 정교화할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요. 기하 수익률을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모멘텀을 계산을 해서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냥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로버스트하게 모멘텀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프레시 주식, 프레시 메소드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약간 변형한 거예요. 그 원래 것을. 해서 그렇고, 제가 해보니까 비트코인에서는, 비트코인 대비 더 많이 오른 애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른 애들을 오히려 숏하고 비트코인보다 좀 덜 오른 애들을 롱하는 방식으로 롱숏을 취하면 은근히 수익이 괜찮습니다. 비트코인에서는. 테스트 해본 바는 그래요. 운영까지는 안 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해보면 은근히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랑 제가 읽어봤는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듀얼 모멘텀의 얘기고요. 이미 다들 많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 다시 한번 베이직을 그냥 베이직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해주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일단 1차 세션은 이걸로 끝내고요. 조한상님이 안 들어오셨네. 한상님이 오시면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일단 한상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으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2차 세션을 하다가 2차 세션 끝나고 잠깐 시간이 남으면 그 한상님 그 발표도